인공지능 시대가 두려운 사람들에게. 리처드 왓슨. 리처드 왓슨은 영국의 미래학자이다. 엘빈 토플러, 다니엘 핑크와 함께 세계 3대 미래학자로 손꼽힌다. 퓨처 익스플로레이션 네트워크의 수석 미래학자이고 시나리오 플래닝 전문 컨설팅 회사인 스트래티지 인사이트의 창업자이기도 하다. 그는 트렌드 분석과 시나리오 플래닝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전 세계 개인과 기업, 정부 기관을 상대로 컨설팅과 강연 활동을 해왔다. 현재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미래 예측팀과 함께 일하고 있으며 런던 비즈니스 스쿨에서 정기적으로 강의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트렌드를 살펴보는 온라인 보고서 다음은 무엇인가를 발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패스트 컴퍼니, 덴마크의 퓨처 오리엔테이션, 호주의 리테일 뱅킹 리뷰 등 전 세계 경제지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퓨처 마인드, 미래를 위한 선택, 그리고 15개국에서 번역 출간된 퓨처 파일 등이 있다. 인류의 진짜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인간의 정서는 구석기 시대에, 제도는 중세에 머물러 있는데 기술은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그 기술은 황홀할 정도로 위험하고 현재로서는 전면적인 위기의 문턱에 다가가고 있다. 에드워드 O. 윌슨. 당신이 30이 된 후에 새로 생긴 것들은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며 당신이 아는 문명의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예고한다. 그러다 다시 10년 정도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것들이 꽤 괜찮다는 사실을 서서히 받아들이게 된다. 더글러스 애덤스. 들어가는 길. 미래 길들이기. 누구나 계획은 있죠. 얼굴에 한 방 맞기 전까지는요. 마이크 타이슨. 미래의 그림자는 길다. 내 경우에는 2006년 호주로까지 이어진다. 그때 나는 앞으로 50년 동안 세계가 어디로 향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다루는 퓨처 파일이라는 책을 쓰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그런데 미래는 언제나 핑계에 불과하며 앞날을 내다보는 수정구라기보다는 현재를 비틀어서 보여주는 거울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나는 사람,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 및 사건에 대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에 관심이 있었다. 또한 사람이 서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하는지에 관심이 있으며 그것이 이 책의 주제이다. 사람들의 삶,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꿈, 사람들의 신념,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에 끌린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최신 기기나 앱도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실제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나는 기술에는 관심이 없다. 퓨처 파일은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책이었는지 무려 15개국 언어로 번역되었다. 시의적절한 책이기도 했다. 먼 미래를 다루는 책이 마지막으로 출간된 지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책의 내용 또한 한몫했다. 당시에 나는 부채 비율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금융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붕괴되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부채는 단순히 산처럼 쌓인 게 아니다.
언제든지 무너져 내릴 날만 기다리는 산사태다. 특히 대형 은행의 대출 관행을 더 철저히 감시하게 될 것이고 은행이 지급하는 연봉과 은행이 가져가는 이윤에 상한선을 부여하라는 요구가 거세질 것이다. 한 페이지만 미래를 제대로 예측해도 책은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가는 법이다. 물론 나는 아직도 유럽연합이 분열되고 결국 붕괴하는 일과 얼굴에 주름이 있는 여성이 매력적으로 인식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 억지로 맺어진 연합과 포토샵 기술에 기댄 완벽함에 세상이 신물날이라고 생각했지만 내 착각이었나 보다. 게다가 부채에 넌더리가 난 것 같지도 않다. 그러니 역사는 다시 반복될 테고 우리는 또 다른 금융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어쨌든 그 책이 잘 팔렸던 가장 큰 이유는 불안과 걱정이라는 전염병 때문이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고 독자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해주는 이야기가 필요했다. 퓨처 파일은 꿈에 그리던 미래를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에 절망하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담요 같은 책이었다. 먼 미래는 한때 희망적이고 즐거운 상상의 대상이었다. 앞으로 다가올 멋진 세계의 예고편이었다. 하지만 2007년 말 사람들은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보게 될 거라거나 제트팩, 즉 등에 매는 개인용 분사 추진기로 우주 유영 등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트팩을 소유하게 될 거라는 기대를 접었다.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거라는 확신이 필요했다. 격렬한 장면이 연달아 터지면서 시작됐는데 위로가 되는 결말로 마무리될 것인가? 첨단 컴퓨터 기술이 만들어낸 특수 효과가 우리 마음을 계속 사로잡을 것인가? 아니면 컴퓨터가 만능 슈퍼 히어로가 아닌 깜빡거리는 화면 뒤에 숨은 악당으로 변할 것인가? 이런 디스토피아에 대한 염려는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느낌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빨리 전개되고 있다. 혼자서 시동이 꺼진 차에 시동을 걸거나 카메라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던 시절은 끝났다. 이미 2007년부터 신용부도 스와프나 탄산 배출도의 부가성만이 우리의 이해 수준을 벗어난 게 아니었다. 가정에서 쓰는 세탁기에 전원을 켜는데도 복잡게 이론을 전공해야 할 정도다. 농담이 아니라 세탁 모드가 정말 40여 개나 필요한 걸까? 게다가 그중 하나인 나중에 세탁하기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가? 공학에서 불안정성과 동의어로 취급되는 복잡성은 21세기 초를 대표하는 단어가 되었으며 세상은 이미 정상 범위를 벗어난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불안해졌고 특히 세계화가 미국화와 값싼 세탁기를 의미하던 서구 중심의 세계에서 자란 아날로그 세대는 그 불안감이 더 클 수밖에 없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미래에 대한 비관론은 세대 교체와 비슷한 주기를 따른다. 더글러스 아담스의 통찰을 그대로 인용한다. 당신이 태어났을 때 이미 세상에 존재했던 것들은 모두 정상이다. 그 후로 당신이 30살이 되기 전에 새로 생긴 것들은 아주 흥미롭고 획기적이다. 당신이 30이 된 후에 새로 생긴 것들은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며 당신이 아는 문명의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예고한다. 그러다 다시 10년 정도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것들이 꽤 괜찮다는 사실을 서서히 받아들이게 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2000년대에 들어선 어느 순간부터 아마도 폭발적이었던 9.11 사태나 그 직후 더글러스 애덤스의 때에 이른 죽음 이후였을 것이다. 아무튼 2000년대에 들어선 어느 순간부터
미래는 불투명해졌다. 한때 우리가 미래라고 불렀던 꿈은 변질되었고 미래의 그림자는 더 흐릿해지고 모양이 어색해졌다. 하지만 그때도 모두가 그렇게 여긴 것은 아니다. 미래를 어떻게 상상하고 미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미래는 언제나 자신이 최근에 한 경험에 따라 구성되는 정신작용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부분 지역에서는 소득과 기회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낙관주의가 대세였다. 반면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실질 소득의 감소로 우울한 현실이 미래에도 투영되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에서 발단한 2008년 미국 금융위기가 글로벌 위기로 확산되었고 오랫동안 확실하던 많은 것들이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들어가 사라졌다. 우리가 과거를 더 잘 기억하고서 현재의 과잉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면 무사히 넘겼을지도 모른다. 위기가 훨씬 더 일찍 닥쳤다면 잘 모르고 지나갔을지도 모른다. 한때는 정보가 별로 없어서 사람과 돈의 관계가 그다지 밀접하지 않았고 그래서 체계에 내재된 위기도 그만큼 적었다. 미국 템플대학교 신경결정방식 연구소 소장인 안젤리카 디모카는 정보가 늘어날수록 감정 조절과 판단을 담당하는 배외측 전전두피질 영역의 활동량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 이르면 배외측 전전두피질 영역의 활동량이 급격히 떨어지기 마련이다. 우리 뇌가 그 영역의 관리를 포기하고 손을 놔버리기 때문이다. 들어오는 정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뇌는 특정 기능을 폐쇄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한다. 그 결과 불안 및 스트레스가 급격히 증가하고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된다. 퓨처파이를 쓴 지 몇 년이 지났고 구글 글라스와 같은 증강현실 장치를 쓰고서 세상을 바라보는 IT 전도사인 이 반젤리스트들이 등장했다. 반면에 아마도 대다수에 해당할 다른 이들은 장밋빛 선글라스를 끼고 과거로 고집스럽게 시선을 고정시킨다. 그 주변부 어딘가에는 이 모든 현실을 짜증스러운 눈길로 흘겨보며 자기 혐오와 자기 파괴를 추구하는 이들이 있다. 그런가 하면 인류의 진보라는 사고의 틀 자체가 낡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말에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그런 틀에서 우리를 구제해줄 틀이 빠른 시일 안에 마련될 것 같진 않다. 이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한데 뒤섞인 채로 미래를 향해 죽어라 달려가는 이들과 그 미래로부터 죽어라 도망치는 이들 간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비슷한 갈등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과 자유주의 불가지론자들 간의 신념과 냉소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어떤 근본주의자들은 7세기의 법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싶어 한다.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자유주의자들은 법 자체를 없애고 싶어 한다. 서구의 자기 혐오는 여전히 신기한 현상이다. 기대 수명, 영아 사망률, 문맹률, 극빈층 비율, 빈곤율, 여성의 취약률, 여성의 취업률 등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대부분의 척도들을 보면 지구에 사는 대다수 사람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 못 믿겠다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글로벌 중산층의 확대, 아프리카의 전기 공급, 암 환자 생존율 증가라는 좋은 소식에도 우리는 궤도를 이탈한 유성과의 충돌, 전 지구적 전염병의 창궐, 인간을 대신할 로봇의 등장이라는 인류 멸망 시나리오에 더 초점을 맞춘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비만 인구 증가, 자원 고갈,
종의 다양성 파괴, 생화학 무기, 환경오염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 또한 존재하지만 나는 그런 문제들은 인간의 마음속 깊숙이 자리한 더 보편적인 불안감이 투영된 것이며 인류의 멸망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절망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왜 우리는 그토록 절망하는 것일까? 9.11 사태 이전 혹은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 또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 또는 어떤 사건을 골라도 좋다. 9.11 사태 이전에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되돌아보면 언제나 그렇듯이 그런 생각은 착각에 불과했음이 밝혀졌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다. 적어도 사람들은 세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감지했고, 그래서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그럴듯하게 설명해주는 이야기를 엮어낼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삶은 녹록지 않은 것이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에 발을 디디고 서 있는지 확실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국가들이 다시 시간을 되돌려 국경을 포함한 이전 시절의 확실성을 재구축하기를 갈망하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미래가 허공으로 사라졌거나 자신들이 이해 불가능하고 통제 불가능한 어떤 힘에 인질로 붙잡혀 있다고 느낀다.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된다. 첫째, 미래의 특정 요소들은 이미 확정된 상태다. 인구는 거의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요소이고 지질과 지리적 여건은 여러 제한을 가한다. 따라서 미래의 일부는 역사 속 범람원과 강줄기에서 찾을 수 있다. 둘째, 국가들의 집합적 심리 상태 또한 과거에 영향을 받는 요소로 미래의 방향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셋째, 기술이라는 요소가 있다. 기술이 중립적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수식에서 인간을 뺐을 때 이야기다. 나는 인간의 역사, 본성, 그리고 점점 비인간화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술이 서로 만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앞으로 수년 동안 가장 첨예한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기술 지형도는 급격히 변화하는 데 반해 우리의 산만한 원숭이 뇌는 그만큼 빠른 속도로 적응하지 못하고 고전할 것이기 때문에 갈등은 더 고조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은 2006년에 내가 퓨처 파일에서 넓게 보아 앞으로 50년 동안 역사는 기술과 인간의 관계로 정의될 것이다 라고 적었을 때 이미 내 레이더망에 포착되었다. 다만 지금 와서 생각하니 내가 그런 주장을 너무 안이하게 다루었던 것 같다. 이상한 일이다. 1970년에 출간한 엘빈 토플러와 하이디 토플러의 미래 쇼크에서도 이미 지적한 바 있고 내가 그 책을 아주 열심히 읽었는데도 그런 점을 좀 더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니. 미래의 쇼크에서 토플러 부부는 개인과 사회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인상을 받으면 심리적인 문제와 정신불안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신은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거나, 즉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거나 그들의 주장이 옳았지만 그들이 예측한 발생 시기가 크게 빗나갔다고 반박할지도 모르겠다. 미래학자들은 믿기 어려운 예견에 대해 언제나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자주 쓴다. 누구의 말이 이목을 끌고 어떤 말이 신뢰를 얻으며 또 왜 그런지에 대해 고민할 여지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고민을 탐색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이 책이 적절한 자리도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토플러 부부가 뭔가 중요한 것을 알아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 책에 스릴 넘치는 액션씬이 있다면 바로 그 부분, 즉 변화 및 재생에 대한 갈망, 그리고 성과 및
안정에 대한 필요가 충돌하는 그 부분이 아닐까 한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글로벌 규범을 따르도록 강요당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기술이 우리에게 맞추도록 강요하면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기술을 삭제하고 통제하고 회피할 것인가? 예를 들어 기술은 인류에 봉사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어떤 목표에 맞춰야 하는가? 모든 자동화와 인공지능은 합의된 도덕적 틀 안에서만 존재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인간과 기계에게 허용되는 선은 어디까지인가? 인간과 기계를 합성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을까?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인공적인 혹은 인조인간 형태의 보강된 인간을 만드는 일을 허용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보강되지 않은 호모 사피엔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우리는 결코 신념을 잃어서는 안 된다. 미래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언제나 열린 상태이기 때문이다. 미래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고 그런 선택은 언제나 뒤집어지고 바뀔 수 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말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기술이 아닌 인간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수십 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걱정하기보다는 우리가 개인으로서 그리고 집단으로서 어떤 일이 벌어지길 원하는가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반드시 논리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대신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희망과 두려움을 토대로 삼으면 된다. 이 책의 목적은 미래를 정확하게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개괄적으로 그려보는 것이다.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논평이며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에 대한 논의다. 우리는 누구이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 그리고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등장이 낳는 모든 이해관계와 입장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어야 한다는 당위를 다루고 있다. 부디 앞으로는 바로 우리가 미래가 드리우는 그림자의 주인이 되고 이 책이 사람들에게 혼란이 아닌 위안을 어느 정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1. 사회와 문화. 우리는 어쩌다 사람보다 기계를 더 사랑하게 되었을까? 컴퓨터를 사용하면 많은 일들이 쉬워진다. 그런데 컴퓨터 덕분에 쉬워지는 일들은 대부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다. 앤디 루니. 몇 년 전 나는 미래라는 단어의 의미를 두고 공상 과학 소설가인 라비 티다루와 아주 멋진 대화를 나눴다. 글쓰기라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느 지점에서 미래는 현재에서 확실하게 벗어날까? 완벽한 현실과 구별되는 부서지기 쉬운 환상으로 들어서려면 작가는 얼마나 먼 미래로 나아가야 할까? 라비 티다르에게 미래는 여러 가지 것들이 기이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나에게 미래는 실제 사실이 픽션보다 더 허구처럼 느껴지는 시점이다. 아직 호주에서 살고 있을 때 나는 온라인에서 만난 김유철과 최미선이라는 부부가 아이를 굶기고 방치했다는 뉴스 속보를 접했다. 이들 부부는 온라인에서 만나 사귀다가 결혼했고 사건 당시에는 프리우스 온라인이라는 가상현실에서 아바타 아이를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살아있는 아이를 키우는 일보다 가상현실 속 아이를 키우는 일이 더 보람되게 느껴졌던 모양이다. 경찰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 부부는 둘 다 실직 상태였다. 진짜 딸은 집에 혼자 내버려둔 채 아니마라는 깜찍한 이름이 붙은 디지털 딸을 돌보느라 서울의 한 PC방에서 하루 12시간씩 게임에 몰두하곤 했다.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컴퓨터 게임에 지나치게 깊이 빠져서 일어난 일이라고 무심히 넘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기술 발전이 낳은 서글픈 우화 정도로 받아들인다면 아주 크게 헛다리 짚은 것이다. 더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사람들의 감정을 반영해 프로그램된 지극히 똑똑한 기계의 시대에서 정체성, 목적의식, 친밀감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다.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 중독, 이탈의 문제와 벅찬 현실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우리의 구닥다리 뇌가 진짜 인간관계와 의사 사회관계인 가상세계에서의 관계를 제대로 구별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다. 이 사건이 서울에서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매우 흥미롭다. 서울은 나머지 세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인터넷 기반이 가장 잘 갖춰진 도시이며 겉으로는 미래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겉 포장을 들추고 더 깊이 들어가면 여전히 1950년대에 머물러 있다. 서울은 세계에서 초고속 인터넷 평균 속도가 가장 빠르다. 심지어 그보다 1000배 더 빠른 5G 망 구축 계획도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곳 스타벅스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정부가 발행한 주민번호가 필요하고 매주 검열을 통해 상당한 양의 정보가 인터넷에서 삭제된다. 점점 더 많은 정부가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를 통제하면서 인터넷의 개방적이고 참여적이며 자유주의적인 특성이 검열과 규제로 약화될지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규제를 덜 받는 기업들이 아주 그럴듯한 가상 경험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꺼리고 더 이상 사회에서 생산적인 활동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 화면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수를 두는지 지켜본 후 그 사람의 약점을 의도적으로 파고들어 가능한 한 오래 도박을 하도록 설계된 도박기가 나온 지 오래다. 업계의 표현을 빌리면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게임을 계속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다. 김유철과 최미선이 바로 그런 경우다. 어느 정도는 인간적인. 한국과 이웃한 일본도 과거와 미래가 충돌하며 경쟁하는 나라다. 예부터 이어져 온 벚꽃 축제와 유치원 및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로봇이 나란히 존재한다. 자동화는 인구, 공동체, 열정 부족으로 생긴 틈을 메운다. 그런 로봇 중 하나가 파로다. 파로는 복슬복슬한 바다 표범처럼 생긴 치유 목적 돌봄 로봇이다. 이 로봇은 말벗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졌으며 인간과 주고받는 상호작용에 맞춰 행동을 달리한다. 사람을 돌보는데 파로를 투입한 것은 굉장한 아이디어다. 병원에서 묵직한 환자 운반차를 자동으로 끌고 다니는 로봇도 있다. 이런 로봇 덕분에 환자를 운반하는 이가 허리 부상을 당하는 일은 막았지만 이 로봇은 얼굴과 팔다리가 없기 때문에 매력도 없다. 환자들에게 웃어 보이거나 인사를 건네는 법도 없다. 물론 그런 행동을 하도록 만들 수는 있다. 이렇게 본다면 두 로봇 모두 기술이 우리 사회에서 인간미를 줄이는 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효율성을 높이는 전자기기가 아니라 인간의 상냥함과 연민이다. MIT에서 과학과 기술의 사회적 측면을 연구하는 셰리 터클은 기계와 관계를 맺는 건 위험하다고 말한다.
로봇을 통한 사회화에 좋은 점은 없기 때문이다. 어린이나 노인 같은 취약한 집단은 로봇이 마치 사람이라도 되는 듯이 마음을 열고 정서적으로 의존하고 비이성적인 기대를 하게 된다. 그녀가 내린 불편한 결론은 우리가 연민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기는 신종 망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사실이다. 터클 교수의 책 외로워지는 사람들의 부재에 모든 주장이 담겨 있다. 우리는 왜 기술에는 더 많이 바라고 서로에게는 덜 바라는가? 어떤 면에서는 돌봄 로봇이 정말 필요해서가 아니라 지적 도전 과제 혹은 과학적 도전 과제라서 돌봄 로봇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다만 다른 사람과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 즉 로봇과 삶을 공유하는 걸 개의치 않는 사람, 더 나아가 사람보다는 로봇과 삶을 나누는 걸 더 선호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로봇이 꼭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공상 과학 영화 바이센테니얼 맨을 본 사람이라면 그렇다고 말할 것이다. 어쩌면 물리적 실제나 인간과의 접촉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니면 적어도 우리가 현재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종래에는 상호성과 인격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친한 친구가 되어줄 로봇과 기계를 만들 것이다. 결점도 부여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성격들이 진짜가 아닌데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현재 온라인에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대개 현실을 편집한 것이라는 사실을 신경 쓰는 사람은 별로 없어 보인다. 우리는 자신이 엮는 디지털 정체성과 이야기에 두려움, 의심, 취약성 같은 요소는 되도록 넣지 않는다. 우리는 실제 모습보다 더 행복하고 더 예쁘고 더 훌륭해 보이도록 스스로를 편집한다. 아날로그 세계의 모호함이 아닌 화소를 다듬은 완벽함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매일 발행되는 뉴스도 마찬가지로 모호함을 제거하고자 현실을 편집한 것이다. 다만 추구하는 방향이 반대여서 일반적으로 인간의 겸손과 행복은 무시하고 불행과 갈등은 과장한다. 그런데 기계와 정서적인 관계를 쌓기 전에 먼저 왜 그러는지 스스로 질문해야 하지 않을까? 먼저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논쟁을 벌이고 난 다음에 새로운 기술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어쨌거나 기술은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니까. 그렇다고 기술 발전을 거부하고 과거로 돌아가자는 말이 아니다. 다만 첨단 기술 전문가들과 철학자, 역사가, 윤리학자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에게는 지식뿐 아니라 지혜도 필요하고 컴퓨터 규칙뿐 아니라 도덕 규범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기계의 유래를 돌아보면 기술의 목적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작업을 하거나 인간이 지루한 반복 작업을 하지 않도록 대신 해주는 것이었다. 로봇의 어원은 강제 노역, forced labor를 의미하는 체코어 로보타이다. 지루하거나 위험한 일을 사람이 아닌 기계에게 시키는 건 지극히 합리적이다. 인간의 상호작용과 인간관계를 향상시키고자 기계를 사용하는 것 또한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현재는 많은 경우에 기계를 쓰는 목적이 단지 인건비 감축이라는 의심이 든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인다.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하니까, 또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으니까. 더 넓게 인건비가 사회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21세기 초의 주류 내러티브는 기계 중심적이다. 분명 그 반대여야 할 텐데도 사람이 아닌 기계를 떠받들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를 다룬 BBC 방송 프로그램을 보았다. 그 방송에 따르면 현재 직업 항목 중 약 절반 정도가 앞으로 20년 내에 자동화로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더 나은 새 일자리가 생긴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그랬다. 산업혁명으로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지만 다른 일자리가 생겨났고 임금이 올라갔으며 높은 생산성과 번영의 새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인터넷은 과거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것이다. 컴퓨터 과학자이자 저자인 제런 러니어에 따르면 인터넷 덕분에 일자리와 부가 새로 생기지만 그보다 더 많은 일자리와 부가 사라진다. 아마존이 그러한 파괴를 불러온 한 예고, 음악이나 사진부터 신문이나 호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에도 그런 예가 존재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현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운명론적인 반응을 보이는가다. BBC가 인터뷰한 사람 중에는 글쎄요, 어쨌든 진보라고 봐야겠죠. 라고 말한 이도 있다. 그런데 어디로 향하는 진보일까?